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9페이지 4대 보험 얘기를 하면서, 요거, 항상 직원들이 4대 보험료 부담한 건 다 예수금이죠. 예전 과목이. 급여 줄 때 원천 징수를 하니까. 이 대변에 예수금으로 돼 있고요. 이제 납부할 때 예수금이 차변으로 없어지면서 돈을 납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관리소에서 부담하는 것들이요. 관리소에 부담하는 것들은, 자, 여기 보시면 항상 비용 처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차변에는 다 복리후생비 처리예요. 차변에 다 복리후생비 처리하죠. 그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처리하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처리하는 거죠. 항상 언제예요? 그것도 월말 예상합니다. 월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주 부담분은 그게 산재보험이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든 간에 다 역시 똑같이 차변에 복리후생비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처리합니다. 역시 월말에 항상 마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와 관련해서 이 회계 처리를 여기다가 다 써볼게요. 급여하고 원천징수 어떻게 하고 월말에 비용 처리 어떻게 해서 다음 달에 언제 납부하는지 그거를 여기다가 볼게요. 일단 급여 지급부터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급여 지급 보통 날짜는 그냥 7월 25일이라고 가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적으면 기본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50만원이고요. 그 다음 원천징수 내역도 회계 처리 전에 여기다 써볼게요. 원천징수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금을 합쳐서 4만원을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 고용보험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게 직원이 부담할 게 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건강보험 직원 부담분 5만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역시 국민연금도 5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러시면 총 원천징수는 16만원 한 겁니다. 여기에서 자, 이 고용보험 2만원 한 거는 실업급여에 대한 것만 직원들한테 하죠. 그래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게 이제 2분의 1이 2만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사업주, 즉 관리소에서 부담하는 건 당연히 이건 반반씩 되는 거니까 2만원에다가 고용안정사업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것도 또 추가해서 관리소에서는 납부할 거예요. 그 다음 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역시 이거는 직원하고 회사에서 모두 2분의 1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여기 이제 산재보험은 직원이 내는 게 없다 그랬어요. 산재보험은 다 관리소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이제 급여 줄 때 회계 처리를 써볼게요. 여기 회계 처리 차변에 급여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250만원 발생했어요. 근데 다 주지 않고 관리소에서 원천징수를 하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떼어놓은 게요. 예수금으로 떼어놓은 게 위에 봤더니 16만원을 원천징수 했어요. 세금 4만원에다가 고용, 건강, 국민연금 합쳐서 16만원을 원천징수 했고요. 결국 한국은행에서 지급한 돈은 234만원이죠. 250에서 원천징수한 16만원을 빼고 234만원을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달 급여, 그달에 지급하는 거 25일 지급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음 달 지급할 거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원천징수도 없어지고요. 다음 달 줄 거니까 이제 미지급 비용으로 두겠죠. 그건 이제 뒤쪽에 교재에서 다룰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관리소는 월 마감 되면요. 월 마감이 되면 월말 이제 마감합니다. 언제? 이 사업주 부담분 있죠? 사업주 부담분을 비용 처리하고 비용 처리해야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한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계산
하는 회계 처리를 써볼게요. 항상 매달 말에 이걸 꼭 합니다. 그러니까 7월달을 예를 들었으니까 7월 31일 날 항상 이 분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이게 100%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미지급 비용 계산할 게 지금 급여 부분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이 합니다. 미지급 비용. 항상 관리비 부과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일단 쫙 써보고, 원래는 이제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 여기 써놨죠. 사업주 부담하는 건 차변은 복리후생비고, 그죠? 대변은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는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요. 회계 처리는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를 4대 보험별로 따로 써볼게요. 일단 복리후생비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게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3만원. 내역은 조금 이따 써드릴게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게 반반씩 내니까 우리 직원이 낸 게 5만원이 있으니까 사업주 관리소도 5만원을 부담할 거고요. 역시 복리후생비 역시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5만원도 반반씩 내니까 똑같습니다. 5만원. 그 다음 복리후생비 요거 만원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내역이 뻔히 이제 알 수 있죠. 2분의 1씩 내가 써볼게. 2분의 1씩 내는 게 일단 요거 건강보험하고 그 다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반반씩 내는 거니까 직원이 부담한 금액하고 사업주 즉 관리소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같아요. 딱 반반. 근데 위에 쓴 건 이제 고용보험을 쓴 겁니다. 지금 위에 요거 고용보험을 쓴 건데요. 이 내역은 직원이 부담한 건 2만원이죠. 이거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만 반반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내역을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사업주 부담한 게 실업급여는 반반씩 내는 거니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2만원 하고요. 2만원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만원은 뭐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만원은 요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안정 다음 직업능력개발사업 이게 들어간 게 만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고용보험료 낼 때 실업급여는 반반씩 내는 거고 고용안정사업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고용보험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건 요거 밑에 적은 거는 산재보험이죠. 이 산재보험은 누가만 부담하는 거예요?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하는 거니까 원천징수하는 예수금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주가 예수금하고 좀 다른 건 뭐예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추가로 더 부담하셔야 되고 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다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변에 다 미지급 비용으로 든다 그랬죠. 미지급 비용 합쳐서 이제 14만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원천징수한 예수금의 직원들이 부담하는 거 세금은 직원이 소득자인 납세 의무자가 내니까 당연히 세금은 직원들만 내는 거죠. 4만원.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항상 이 원천징수한 예수금하고 이 4대 보험 항상 언제까지 낸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볼게요. 8월 10일 날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일단 세금 납부하셔야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이건 국가에 납부합니다. 그죠? 국가에 납부한 거 회계처리 보시면 자 여기 예수금에 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4만원이 여기 껴있죠. 이거를 납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금 4만원이 없어지고요. 4만원 없어지고 대변에 뭐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줄 거예요. 4만원. 역시 세금은 소득을 벌어들인 자가 내는 거니까 전액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근로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된 여기 4만원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4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4만원. 여기에 이렇게 세금 해당하는 부분
관리소에서 납부할 거예요. 원천징수 한 거니까. 다음에 이제 4대 보험료 납부해 볼게요. 역시 다음 달 10일입니다. 항상 다음 달 10일에 4대 보험료를 납부할 때 회계 처리를 보시면 납부할 때 회계 처리를 보시면 자 여기 16만원 중에 세금 4만원은 벌써 납부했죠 여기에. 그러니까 나머지 12만원에 해당하는 게 여기 이제 이렇게 납부할 거예요. 나머지 12만원. 이거 직원들이 부담한 거는 당연히 예수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직원이 부담한 거는 예수금으로 12만원이 돼 있고요. 그 다음 자 사업주가 부담한 거는 월말 계상해서 다 비용 처리 끝났죠. 그리고 다 뭘로 뒀던 거예요? 아직 납부할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대변에 이렇게 미지급 비용으로 뒀던 겁니다. 미지급 비용 16만원 이렇게 납부가 될 거예요. 16만원. 결국 한국은행에서 사업주 부담분까지 해서 26만원을 납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미지급 비용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달에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 처리를 합니다. 항상 이유는 똑같아요. 왜? 비용 처리를 해야 관리비가 부과 작업이 끝나고 관리비를 수납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부과하려고 이제 비용 처리한 거고 항상 직원이 부담한 거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니까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두는 거고요. 그 다음 사업주가 부담하는 관리소 부담분은 부채인 미지급 비용으로 뒀다가 다음 달 10일 납부하면 이제 부채가 없어지면서 대변에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급여에 대한 모든 회계처리예요. 급여에서 나올 수 있는. 물론 하나 이제 좀 보셔야 될 건 요 급여가 그달 급여를 그달에 지급하는 그저 회사보다 그달 급여를 14만 원이네요. 네, 잘못 쓴 겁니다. 예. 거칠게요.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숫자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걸 봐서 그렇죠? 예, 14만 원. 여기 26만 원은 제대로 썼네요. 예. 손가락이 저주받았거나 머리가 좀 잠깐 이상하거나 그러니까 눈이 약간 삐었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바로바로. 되셨죠? 예, 이거 전체고 요게 회계 처리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올 겁니다. 왜? 그달 급여를 언제? 다음 달 5일, 다음 달 10일 이렇게 지급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 급여 비용이 발생해서 관리비 부과할 거고 다음 달 지급이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미지급 비용으로 올 거라고요. 그리고 급여 줄 때 원천징수하고 하시면 돼요. 교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요거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내역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분류해서 써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회계 처리가 다 그죠? 다 익히셨으면 이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된 거죠. 6번을 가볼게요. 자, 6번에서도 또 보셔야 될 게 있네요. 9월 1일 미화원과 경비원 그리고 기전실 직원에 대한 동절기 작업복 총 50만 6천 원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VAT 부가가치세죠?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을 지급했대요. 이 가운데 미화원께 15만 4천 원이고 경비원께 24만 2천 원이네요. 그러면 총 50만 6천 원에서 미화원 15만 4천 원하고 경비원 24만 2천 원을 빼시면 기전실 직원이 얼마예요? 이게 11만 원이죠. 11만 원.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50만 6천 원에서 이 두 개 뺐습니다. 자, 모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모두 선급비용 처리했대요. 선급비용 자산 잡아서 6개월 동안 나눠서 관리비를 부과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월별 안분상각할 때는 항상 선급비용 자산 잡았다가 그달 말부터 6으로 나눠서 그죠? 6개월 나눠서 관리비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안분상각.
일단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역시 중요한 거 위에다 정리할게요. 계정 과목 구분을 조금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분. 직영 인원과 계정 과목 비교를 해볼게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직영 인원과 청소, 그 다음 경비원 있죠? 예, 계정 과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5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계정, 그죠? 기본급이 있고요. 연차 수당 구분하셔야 되고, 퇴직급여 구분하셔야 되고, 작업복도 구분하셔야 되고, 인건비, 부가세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계정 과목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관리직 직원은 급여를 써요. 기본급을. 네, 청소 미화원들 있죠? 청소비를 씁니다. 그 다음 경비원은 당연히 경비비를 써요. 급여. 이 위에다가 내역을 좀 써보면, 자, 이거는 관리직 직원을 얘기하는 관리직원이나 기술직도 관리직이니까 기전실 등, 그죠? 기술직 직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청소원 또는 미화원, 뭐 얘는 경비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리직 직원들만 뭐를 쓸 수 있어요? 계정급, 그죠? 일반 관리 비용 중에 일반 관리비를 쓰는 거예요. 일반 관리비를 쓰는 거고, 이 청소원하고 경비원은 이 금액을 따로 집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항상 뭘 쓰는 거예요? 청소원이면 청소비를 쓰는 거고, 경비원이면 경비비를 쓰는 거예요. 직영 직원들. 용역이면 신경 쓸 거 없고, 용역이면 그냥 이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정 과목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본급 했죠? 자, 연차 수당, 관리직은 제수당을 씁니다. 청소원은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 퇴직급여, 관리직 직원은 일반 관리비, 인건비에 속해 있는 퇴직금을 쓰셔야 될 거고요. 청소원은 퇴직금,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 써요. 자, 작업복 역시 관리 직원과 기전실 직원들 그저 청소하고 경비원만 따로 있어요. 그 외의 직원들은 그냥 일반 관리비 피복비를 쓸 거예요. 청소원은 청소 근무복은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를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인건비 부가가치세. 항상 도시지역의 전용면적 135초가 위탁관리이면서 직영 직원들은 항상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한다 그랬죠? 이 인건비 부가가치세도 일반 관리비의 관리직 직원은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쓰셔야 되고, 청소원은 청소비, 경비원은 경비비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 직원들에만 이 일반 관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원은 그냥 다 청소비입니다. 어떠한 명목이든. 경비원은 다 경비비고, 이거를 구분해 주질 않아서 교재를 구분 안 하시고 가시면 막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5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복이죠. 누구만, 기전실 직원만 뭐를 쓰는 거예요? 피복비를 쓰시는 거고요. 미화원은 청소비를 쓰셔야 되고, 경비원은 경비비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볼게요. 일단 50만 6천원, 총 발생된 50만 6천원을, 자, 관리비 6개월 나눠서 부과할 거라 차변에 선급비용 자산 처리했습니다. 자산 증가 시켜놨어요. 50만 6천원, 예금, 뭐 한국은행에서 지급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9월달이면 9달 말부터예요. 이게 9월 말입니다. 위에 선급 비용에 대해서 상각을 실시해서 항상 6개월로 나눠서 6으로 나눠서 한 달치씩 비용 처리한 다음에 관리비 부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다 요거를 써놓으세요. 편의상 여기 계산 있죠? 계산을
거기에 이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단 계산 시에 삼각할 때 계산 시에 1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 겁니다. 10원 단위 반올림 한 상태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거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저 올릴지 아니면 버릴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를 또 할 거고, 여기 계산한 금액은 우리 교재에서 10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 적어 볼게요. 여기다 삼각해 보죠. 기전실 직원은 피복비 일반 관리비를 쓸 겁니다. 아까 금액이 11만원이었죠. 나누기 6개월로 나누셔야 됩니다. 6개월 삼각했으니까. 나누시면 18,333원이 나와요. 근데 계산이 18,300원 했죠. 이거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방식으로 여기 써드렸으면 써놓으셔야 돼요. 물론 10원, 시험에서는 좀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0원이 반올림이 안 되죠? 그래서 이 30원, 10원 단위를 버려버린 겁니다. 18,300원을 계산해서 차별의 피복비 쓴 겁니다. 비용 처리. 자, 그 다음 미화원들, 위에 미화원이라고 썼으니까 미화원이라 쓸게요. 청소비자. 금액이 아까 미화원이 15만 4천원이죠. 토탈 15만 4천원. 6개월 안분 삼각하기로 했어요. 6개월로 나누시면 금액이 25,666원이 나와요. 그래서 10원 단위인 요 60원이 5 이상이니까 반올림이 되죠. 그래서 25,700원이 계산이 돼서 청소비 25,700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 66원, 10원 단위가 반올림이 돼서 700원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반올림으로. 다음 경비원 볼게요. 경비원이 경비비 쓰셔야죠. 24만 2천원입니다. 24만 2천원 6개월로 나누셔서 4만 333원이 나와요. 역시 33원, 30원이 반올림이 안 되니까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4만 300원을 계산한 거예요. 4만 300원. 이거 그래서 경비비 4만 300원을 쓴 겁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관리비 부과되고 역시 이제 선급 비용 한 달치 삼각해서 없어졌습니다. 자산.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비용 처리되면서 자산은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관리비 부과가 매달 6분의 1씩 관리비 부과가 이루어질 겁니다. 선급 비용. 되셨죠? 이거.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대급금 쪽을 가볼게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오죠. 자, 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요거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예, 부가가치세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빈 곳에다가 한번 좀 적을 내용이 많아서 빈 곳에다 좀 적어 볼게요. 여기를 좀 낮추고. 자, 부가가치세 잘 알고 계신 분, 전에 공부를 좀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뭐 잘 아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간략하게 부가가치세가 뭐고,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죠? 신고 납부할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에 대해서 얼마? 1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모든 유통 단계,
그러니까 제조업자가 재화를 생산해서 가치가 추가로 부과됐죠. 창출되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아먹으면 생산, 유통되는 단계에서 이렇게 팔아먹으면 항상 10% 세금을 과세하는 거예요. 10% 과세. 근데 이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거, 이제 이게 간접세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이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간접세예요. 소득세하고 법인세처럼 직접세가 아니에요. 간접세입니다. 간접세라는 얘기는 납세 의무자하고요, 세금을 신고하는 이 납세 의무자하고요, 예?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 세 부담을 지는 담세자, 이게 같지가 않아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요, 사업자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담세자는 세 부담을 지는 자는 누가?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하는 거라 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예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밑에서 유통 단계를 조금 펼쳐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유통 단계를 펼치기 전에 일단 이 부가가치가 어떻게 징수가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항상 당사자가 공급자가 있고요,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공급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물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공급하는 자를 공급자, 판매자를 공급자라고 부르고요, 사오는 매입자를 공급받는 자라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불러요. 공급받는 자. 항상 이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거야. 이렇게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급을 만약에 100짜리를 했다, 이렇게 공급을 하면 항상 이 공급자는 돈을 얼마를 받아요? 이 물건 가격 아니면 용역을 제공했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가격이 100이죠. 이 100에 항상 얼마? 10% 세금을 띱니다. 떼서 한꺼번에 같이 받아요. 그래서 얼마를 받냐면 110을 받아요. 10에 이렇게 세금을 10%를 같이 징수하는 행위를, 이거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징수라고 불러요. 거래징수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누구면 과세사업자이면,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과세사업자면 이 공급받는 자가 누구든 따지지 않고, 누구든이에요. 누구든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를 거래 징수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이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안 따져요. 누구든 안 따져요. 그냥 얘가 과세사업자면 내가 물건짜리 100을 팔아먹었다, 그럼 항상 110을 받으셔야 돼요. 거래 징수. 그래서 이 거래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뭐를 발급해줘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이 세금 계산서, 거래 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러고 나서 이 공급자는 이 거래 징수한 거 있죠. 요 10이 세금이잖아요. 100은 물건 가격이니까 자기의 매출액이에요. 팔아먹어 자기 거고, 이 10은 세금을 예로부터 띈 거죠. 예. 이거 자기가 나중에 신고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채라고. 우리 예수금 같은 성격이에요. 그죠? 우리 급여 줄 때 떼어갖고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 부채죠? 돈을 뗐다고 기업 게 아니잖아요. 역시 공급자가 거래 징수한 이거 10% 세금,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채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공급받는 자는 이 세금 계산서 받았죠. 이 세금 계산서 받아서 요게 사업자다, 얘도 과세사업자다. 그러면 이 세금 뜯긴 거 있죠. 뜯긴 거 나중에 자기가 낼 세금에서 빼요. 얘는 빼요. 근데 이 사업자가 아닌 자들 있죠. 사업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거나
아니면 비영리 목적이거나 이런 애들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들은 어때요? 그냥 세금 뜯기고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게 단일 거래인데 이 유통 단계를 세 단계만 유통 단계를 걸쳐 볼게요. 우리 물건 유통될 때 유통 단계를 엄청 많이 거치죠? 중간중간에. 그죠? 이 세 단계만 펼쳐 볼게요. 그러면 이 세 단계만 펼쳐봐도 요 부가가치세의 본질이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유통 단계하고 회계 처리를 같이 해볼게요. 유통 단계를 펼쳐보면서 회계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유통 단계 일단 일반 제조기업부터 출발해 볼게요.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팔아서 판매를 했고요.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팔았다고 하고, 소매업자는 물건을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단계를 세 단계만 거쳐 볼게요. 제조업자고요. 얘는 도매업자, 얘는 소매업자, 얘는 최종 소비자로 걸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 단계를 걸쳐서 유통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회계 처리되는 건 이제 일반 기업들이니까 일반 기업들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살펴볼게요. 관리서는 그 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얘한테 1,000원에 팔아먹었다고 할게요. 도매업자에. 팔면 이 제조업자 회계 처리, 일반 기업이지만 여기다 써볼게요. 이 제조업자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수익으로 잡아요. 제품 매출 기분 좋게 수익을 1,000원짜리를 팔아먹었어요. 근데 항상 돈은 얼마를 받아요? 여기 현금 받았다고 할게요. 그냥 현금은 얼마를 받아요? 항상 1,100원을 받습니다. 항상 여기 이게 공급하는 자, 판매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면 아까 얘기했죠. 과세사업자는 얘가 누구든 안 따지고 무조건 거래 징수할 의무를 갖고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 그래서 100원 10% 얘한테 거래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요 10% 거래 징수한 요 10죠. 여기는 100원이죠. 이 100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채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정과목 일반 기업에서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1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이 부가세 예수금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이거를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고요. 매출세액,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유동부채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성격까지 일단 써봤어요. 자, 그러면 이 도매업자, 이 제품 물건 사온 거 여기다 회계 처리해 볼게요. 이 도매업자는 물건을 이렇게 사왔죠. 사오면서 얘는 이제 사온 물건을 판매하는 걸 상품이라고 부르죠. 일반 기업에서는. 그래서 얘는 상품을 1,000원짜리를 사온 거예요. 상품을 1,000원짜리를 사왔는데 돈은 얼마를 줬어요? 현금을 1,100원을 줬죠. 그래서 1,100원을 줬다고. 그럼 이 100원은 이 제조업자한테 거래징수 당한 거죠? 당한 거. 이 100원 회계처리, 얘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회계처리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100원 회계처리 했어요. 조금 앞으로 빼낼게요. 그래서 1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이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매입세액이라고 불러요. 매입할 때 매입세. 이거 세금을 미리 낸 거예요. 세금을 미리 낸 거라 나중에 이 도매업자가 세금 낼 돈에서 얘를 미리 낸 거니까 빼고 나머지 공제하고 납부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유동자산입니다. 대급금. 세금을, 내야 될 세금을 뺄 권리가 있는 자산이에요. 자, 유통단계 그 다음 거쳐봅니다.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얘를 1,000원을 붙여갖고 2,000원에 팔아먹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도매업자 회계처리 여기다 써볼게요. 이 도매업자 판매할 때
상품을 사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죠. 상품 매출 2,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돈은 얼마를 받냐면 항상 현금 2,000원에 10% 200원까지 거래 징수합니다. 2,2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역시 요 부가세 예수금 200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채라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자, 소매업자 사온 거 회계 처리 볼게요. 소매업자 역시 사온 게 상품이죠. 상품을 2,000원짜리를 사왔어요. 도매업자로부터. 상품 2,000원짜리를 사왔는데 현금은 얼마를 줬냐면 여기 2,200원을 여태 줬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200원 줬어요. 그럼 200원은 거래 징수 당했지만 나중에 신고 납부할 때 빼고 납부할 권리가 있는 자산이에요. 부가세 대금금 20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 볼게요. 소매업자가 역시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1,000원을 역시 붙여서 3,000원에 팔아먹었다고 할게요. 같이. 그러면 자, 회계처리 역시 요 소매업자는 상품 매출 3,000원짜리를 팔아먹었고요. 현금은 얼마를 받았냐면 현금 3,300원 10%를 거래 징수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300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그럼 최종 소비자. 자, 최종 소비자 볼게요. 실제 물건 가격은 얘는 얼마짜리예요? 물건 가격은 3,000원짜리죠. 결국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300원이라는 걸 세금을 거래 징수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합쳐서 토탈 최종 소비자는 얼마? 3,300원을 주고 소비를 한 겁니다. 되셨죠? 자, 요게 일상적으로 기업에서 기중에 일어나는 회계 처리예요. 그러다가 볼게요. 자, 항상 부가세 신고 회계 처리, 부가세 신고 이제 신고 때가 됐어요. 항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항상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법인 기업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요. 요거 신고 납부하는 과세 기간도 혹시 나중에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내역을 잠깐 먼저 써보면 부가세 신고는 항상 우리 세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볼게요. 매출세액에서요. 매출세액은 개정 과목으로 얘기하면 부가세 예수금이죠. 매출세액에서 거래 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이거를 빼서 납부할 세액을 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항상 그죠?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항상 납세 의무자는 누가?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세금을 신고 납부해서 항상 사업자들은 과세 사업자들은 분기에 한 번씩은 요 작업을 꼭 합니다. 그래서 자, 제조업자부터 금액부터 먼저 써볼게요. 금액 매출세액이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예요? 100이죠. 물론 매입세액 유통단계 요거 생략한 겁니다. 전에 사온 게 있을 거예요. 얘도 사온 원재료 같은 거 재료 사올 거 아니에요. 사온 게 있으면 얘도 이게 거래징수 당한다고. 얘가 과세사업자만 해간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을 건데 이거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입세액이 지금 얘는 지금 없는 상황이죠. 없는 상황이니까 얼마를 납부해요? 납부할 세액 100만 납부합니다. 이렇게. 도매업자 볼게요. 도매업자 매출세액 거래 징수한 게 소매업자로부터 200원 뜯어놨죠. 부가세 쓰고 납부할 게 매출세액 200원에서요. 그 다음 매입세액 내가 거래 징수 당한 거 제조업자로부터 당한 게 100 있죠. 100원 더 줬다고 이쪽에 빼기 100을 하시면 얼마를 신고 납부해요? 네, 100만 신고 납부합니다. 소매업자 볼게요. 역시 매출세액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게 얼마? 300 있었죠? 도매업자의 거래 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200 있죠? 요거
물건 사오면서 200원을 더 줬다고요. 그래서 빼기 200원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얼마 납부해요? 100 납부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국가의 본질적으로 국가에 있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국가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국가에 납부한 건 돈은 얼마예요? 300원이죠? 이 300원을 다 누가 부담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종 소비자. 가장 마지막에 소비하는 자가 이 유통 단계 동안 창출된 부가가치의 세금이 10%씩 계속 과세됐죠. 이 과세된 세금을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최종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단계 끝에서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유통단계가 10단계 이상 거치더라 그 중간에 계속 부가가치세가 계속 누적되죠. 이 누적되는 걸 최종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금을 길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그죠?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하면 10%씩에 해당하는 걸 계속 세금을 내고 계신 겁니다. 아셨죠?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접세라는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간접세, 납세 의무자, 이 사업자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갖고 신고해요. 돈도 납부합니다. 근데 이 사업자들 중에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가세 이 사업자들은요, 이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한테 뜯어갖고, 이 거래징수를 하는 거죠? 남한테. 즉, 유통단계 거쳐서 남한테 이렇게 뜯어서 거래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그죠? 물론, 자기가 뜯긴 거, 거래징수 당한 거 빼고. 그죠? 남한테 거래징수해서 자기가 당한 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지만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는 사업자는 없어요. 다 소비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계속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이쪽으로. 유통단계 거치면서. 되셨죠? 여기 부가가치세 본줄이고요. 자, 회계처리 잠깐 볼게요. 부가가치세는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의 이 간접세가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들, 부가가치세 제도들이 여기서 기인해요.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는지는 여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만 간접세라 법인세, 소득세하고 소득세, 법인세는 직접세잖아요. 소득을 벌어들인 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최종 담세자이고 자기가 세금을 내야 돼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차이점들이 요것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회계처리 볼게요.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그냥 요거 부가세 예수금 이제 납부하면 의무를 다하죠. 부채 차변으로 감소시키시고요. 그 다음 자산 역시 돈 낼 거니까 공제, 세액공제 받으면서 이렇게 없어져요. 이거 없애시고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차변으로 없애시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으로 없애면 나머지 금액이 돈 내야 될 금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겠죠. 요 제조업자는 일단 부가세 예수금 100이 있죠. 부가세 예수금 100 하면서 신고 납부할 거예요. 얼마? 현금으로 냈다고 할게요. 100 이렇게 납부한다고요. 이 도매업자 회계 처리 볼게요. 도매업자 여기 부가세 예수금 거래 징수한 매출세액이 200 있죠. 이 부채 차변으로 없앱니다. 200 없애시고 그 다음 대변으로 거래 징수 당한 이 부가세 대급금 있죠. 이거는 빼고 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인재 빼니까 권리가 없어졌어요. 100 없애시고요. 결국 얼마 납부하는 거예요? 현금 100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고 100만 납부하는 거예요. 역시 소매업자도 회계처리 부가세 예수금 부채 차변으로 300 없애시고 그 다음 부가세 대급금 거래징수 당한 뜯긴 200원이 있죠. 부가세 대급금 200 없애시고 나머지
현금 100 납부하는 거야. 이렇게. 자, 회계 처리가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관리소에 잠깐 볼게요. 이건 일반 기업이에요. 그죠? 관리소. 선을 쫙 그으면 관리소 있죠. 관리소는 이제 우리 관리소는 요 입장일 경우도 있고 공급자 입장일 경우도 있고 얘 입장일 경우도 있어. 둘 다 존재하겠죠. 내가 뭔가 그래서 이 관리소가 주로 이제 얘 입장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예. 요거부터 관리소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빨간 걸로 우리 관리소에서 물건을 사온다고 할게요. 관리소에서 일상적으로 수선 유지를 위해서 물건 많이 사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매입을 해와요. 매입을 1000짜리를 만약에 매입해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올 때 여기 공급자가 과세사업자이면 당연히 10%를 거래징수합니다. 그래서 거래징수 당해갖고 거래징수 해서 우리는 얼마를 떼요? 1100을 이렇게 준다고. 됐죠? 거래징수 당합니다. 관리소가. 근데 이 관리소는 입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온 물건이 어디에 쓰였다?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쓰인 거다. 본연의 고유 목적인 이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관리하는 데 쓰인 거예요. 이러면 이거 뜯기고 끝납니다. 이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입세 공제 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 대급금 나오지 않는다. 이 부가세 대급금을 쓴다는 거는 내가 이 공급받는 자도 과세사업자니까 나중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때만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소 있죠. 이 관리소는 이 사오는 게 공동주택 관리하는 거는 그저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쓰지 못하고요. 그냥 1,100원에서 100원은 뜯기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보통 어떻게 끝나요? 자산 잡을 수 있거나 자산이나 또는 비용을 잡겠죠. 자산이나 비용 이렇게 1,100원 잡고 끝나는 겁니다. 관리소 뭐 한국은행에서 줬다 이러고 끝이에요. 이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쓸 수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이 세액 공제 대상은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서 매출 과세 대상인 있죠? 수익을 갖고 올 때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잠깐 이제 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을 쓸 수 있는 경우 볼게요. 이 관리소에서 매입해왔어요. 매입 1000짜리를 매입해왔는데요. 거래징수를 1100원을 당했다고 할게요. 거래징수 1100원을 당했어요. 그러면 언제 요 100 있죠? 뜯긴 거. 얘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냐. 즉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쓸 수 있냐면요. 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을 창출할 경우에만 그래요.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갖고 올 경우에만 얘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2,000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니까 요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서 항상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래징수 할 거라고 관리소도. 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면 거래징수 이렇게 한다고요. 2,200이겠죠. 200. 됐죠? 이럴 경우에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 쓰일 때만 요거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이고요. 그때 비로소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온 것들을 이렇게 자산 또는 비용으로 잡을 거고요. 자산 비용 1000짜리를 잡고요. 네. 100원은 나중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100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요거. 그래서 대변에 한국은행에 1100 줬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1100.
그리고 자, 요 매출하는 거 여기 처리해 볼게요. 매출하는 거 이 과세 대상인 수익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 사업. 여기는 이제 수익이 올 거예요. 무슨 수익이 이렇게 올 거예요. 2,000 올 거고요. 근데 여기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온 거는 2,200 거래징수에서 2,200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니까 여기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0 이렇게 써서 나중에 신고 납부할 때 일반 아까 기업하고 똑같아요. 신고 납부할 때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이제 세금 낼 거니까 부채 감소시키시고요. 200. 다음 차변에 있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100원 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고 이제 빼면 권리가 없어지죠. 부가세 대급금 100 해갖고 나머지 차이 나는 100만 한국은행에서 납부할 때 이렇게 납부할 겁니다. 100. 이렇게 관리소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소에서는 신경을 꼭 쓰셔야 될 게 내가 항상 물건 사오면 보세요. 물건을 사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게 과세 물품이면 무조건 거래징수 당합니다. 100% 세금 뜯겨요. 뜯기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오는 건 뭐가 많아요? 공동주택 유지 관리하는 게 많잖아요. 이 유지 관리하는 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 대급금 쓸 수 없습니다. 아셨죠? 이게 일상적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수익 사업들 관리 외 수익들이 지금 공동주택 단지에 많다 그랬죠? 이 관리 외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관리 외 수익이 발생하는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요 쓰인 거란 거예요. 그리고 요 과세 대상인 수익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거에 뭐 시설을 갖춘다든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과세 대상인 거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부가세 과세 대상인 수익이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 미리 요거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요 과세 대상 있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수익 사업이 5개가 있고요. 이 5개 중에 요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딱 정해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고민해보면 그것까지 정리를 쉬는 시간 갖고 할게요. 쉬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